합의 추대냐, 경선이냐 혼란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일단 경선으로 뽑히게 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5번째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 대응보다는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다른 얘기보다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양광 좀 많이 봤습니다. 지역에도 많이 설치가 됐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남 순천이 제 지역구고 또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남에도 태양광 발전 이런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이권이 개입됐다라든지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개입됐다라든지에 대한 많은 사실 풍문들이 저희 지역 사회에도 있습니다. 또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급격하게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세금이 낭비되고 또 부적절한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입된 게 있다면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난 정부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국민들의 눈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대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정부 망신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 순기능이 또 그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또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무게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사건이 마치 어떤 권력형 비리가 아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비리 카르텔이라고 하니까 그런 뉘앙스를 좀 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발언 이전에도 마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좀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도 시작되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되게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기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마치 어떤 사적인 비리로 인해 이 정책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식으로 말이 읽혀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한국의 어떤 특정 정치 그룹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재생에너지를 탄소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는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 방향까지 뭔가 이렇게 흐트리는 이런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사법 처리라는 단어가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이죠. 당연히 수사기관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뤄졌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문제 삼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 수사기관도 아마 적극적으로 수사를 나서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가 된 만큼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또 다른 별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조정훈 시대 전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이에요. 문제는 이분을 설득하지 않고도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 보터라고 하는데 핵심 캐스팅 보터는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합의가 없이 특검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면 역풍이 엄청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정훈 의원의 어떤 반발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여당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민주당의 핵심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사실은 이 특검법을 이야기하게 된 게 뭔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워낙 이제 사정정국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방어용으로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도 역시나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조정은 의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예. 방어용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면보다도 더 약간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논의하게 해서 조정은 의원도 설득하고 여당도 설득하는 국면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뭐 조정은 의원을 설득한다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반대해줘서 민주당은 내심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입법 과정으로 막 밀어붙이고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달려가고 이러면 반대 여론이 오히려 나오고 역풍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이 계속 화제는 되지만 실제 입법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좀 물타기용입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방어용이지 이게 물타기 특검인데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밀어붙이면 역풍 나오거든요. 사실 민주당 스스로도 초반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론으로 채택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물론 뭐 여론도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니까 꺼내든 카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앞으로도 조정훈 의원 열심히 설득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조정훈 의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한테 이런 방구 없이 이거 추진했다. 한 번도 누가 나한테 설득한 적 없다. 저는 그게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부인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나 모두 문제가 좀 있으니까 또 우리 다 알고 선거 치른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거 그냥 무마하고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네. 얘기도 또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정은 의원의 그 말의 맥락이 둘 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만은 아니라 사실 전국이 이걸로 다 소비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이 저는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이 어떤 특권층은 그냥 좀 무마하고 넘어가자라는 말보다도 네.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문제가 다 이 사정정국 때문에 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되게 안타깝다라고 한 부분 같아서 그 부분만큼은 정치권이 좀 잘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없던 걸로 하자의 정확한 어딩 원래 퉁치고 네. 넘어가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돌려서 말했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어떻게 퉁치겠습니까? 예, 이게 뭐 사소한 채권 채무도 아니고 이렇게 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 국회가 조금 더 분업의 어떤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겠죠.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을 예컨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퉁칩시다. 수사기관한테도 이제 수사하지 맙시다라고 성명서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수사받고 있는 내용들이 친고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만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런 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좀 비현실적인 얘기고 그냥 너무 지나친 이런 그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받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국민의힘 얘기인데 원내대표 어떻게 뽑힙니까? 지금 경선 얘기가 다시 나오던데 경선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추대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용호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완전한 추대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호영 의원을 사실상 좀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일부. 왜요? 아무래도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다가 약간 3일 전화 비슷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가처분 이제 추가로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추가 가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 비대위가 또다시 한번 막을 내리고 결국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투톱 원내대표가 아니라 사실상 당대표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원톱 원내대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 좀 기다렸다가 가처분 결과 보고 하자라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톱을 뽑느냐 원톱을 뽑느냐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에게 다시 한번 원톱이 될 기회를 한번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이 끝나고 나서 뽑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데 일단 월요일 날 뽑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좀 너무 힘들다 빨리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얘기를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 당에 꽤 많은 의원들이 조금 더 빨리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또 버티고 계시다가 네. 이제 와서는 며칠도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좋게 보일까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의원들의 관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빨리 와야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될 텐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처분 인용 시기, 어쨌든 결정 시기와 연관해서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사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건 지금의 위기를 그전의 리더십으로는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더십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4개월 그리고 이제 인수위 기간까지 하면 6개월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조정력이 있는 원내 리더십을 갖기를 바랄 것 같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온통 이제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윤심 이야기로 뒤덮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대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심이 추대론에 가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나오고 또 누군가는 아니다. 윤심은 지금 추대론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윤심 일색으로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선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건강하게 견제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게 되고 그러면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 좀 나오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이 위급한 상황을 단합된 모습으로 추대를 해서 원내대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느냐 아니면 유영호 의원처럼 6.25 때도 선거하는데 선거에서 진짜 한번 민심, 의원들의 마음을 한번 모아보는 게 더 중요하느냐 어떻게 더 필요한가요? 윤심 논란이 없다면은 단합된 모습 추대로 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어떤 의원들 모임에서 뭐 추대론을 얘기를 꺼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또 윤심이 거기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경선을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게 맞고요. 특히나 만약에 가처분 결과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비윤계라고 여겨지는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이 한번 등장하는 것도 저희 당의 일신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5번째 가처분 신청을 또 냈습니다. 계속 내네요. 네, 국내 최고의 가처분 전문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이제 쭉 다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비대위가 하나를 할 때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비대위 시즌 2라는 것이 애당초 들어와서는 안 되는 비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나 운영하기 위한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결국 이 수많은 가처분들이 있지만 그 결과는 28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거기서 한 번에 다 결론이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지만 당내 현황이 계속 이제 사법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할 것 같긴 해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가 사법화되는 거 아니냐는 데 네.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지자층 입장에서 보면 조금밖에 얻어오지 못하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협의하고 타협함으로써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는 건데 예. 지금 그 타협이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제3자 그나마 권위 있는 기관인 사법부에 들고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기능 자체가 되게 손실되었는데요. 일단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여당 대표와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네. 실제로 양당제의 구조 아래서는 그냥 저 팀보다만 조금만 잘하면 혹은 아니면 저 팀이 잘못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걷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하기보다는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 이익을 크게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다당제로 어떤 정치 개혁을 한다거나 선거 개혁을 하는 것까지도 이참에 좀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남이 경찰 소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선거 운동하는 당시에 나왔던 의혹들이었죠. 이제 불법 도박을 했다, 성매매를 했다라는 혐의를 두 개 다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가족까지 다 이렇게 털어내는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또 언론에 또 노출되어서 그것이 또 크게 회자되게 된다던가 이러면 이 수사가 그냥 단순히 정말로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라기보다 누군가 그러니까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로 읽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또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조금 과도한 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죄가 중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또 꺼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야당 대표 본인과 부인과 아들까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박홍근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온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들을 수사하는 건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할 필요도 있는데 뭐 이걸 국민들께서 내지는 여론이 어떻게 보실까를 수사기관이 또 과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될 수사를 안 한다.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에 뭐 범죄 혐의가 기존에 문제된 것이 없었는데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해서 새로운 걸 캐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상습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의혹, 성매매 의혹 같은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고 물론 구체적이진 않았지만은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느 정도 사과를 하셨던 그런 이슈입니다. 특히나 이 불법 도박 문제는 뭐 한 200여 회가 넘는 인증까지도 이제 본인이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겼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기다리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라서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수사하는 것 정도를 가는 것 그 외에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수당 대표라고 죄를 덮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부딪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또 두고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봐줄 수 없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지? 혹은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정말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왜 그것과 관련돼서는 꼭 형사적 조치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해명도 없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이 전국 자체가 사정정국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한 대로 필요한 것들은 그냥 그 수사를 그냥 진행하면 좋겠다. 이걸로 계속 언쟁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 좀 서로 자제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뭐 원칙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뭐 법 앞에 누가 어떤 특권 계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뭐 야당 대표라고 해서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뭐 어떤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자체도 어떤 기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한 걸 겁니다. 뭐 배우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뭐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은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야당 대표한테 왜 이러냐, 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을 때도 과거에 뭐 김경수 전 지사 사건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보여줬듯이 맹목적인 뭐 제명수호 이런 거는 안 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듣습니다. 맞습니다.